자,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으로 다시 또 돌아왔다 그죠? 교과서는 53쪽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오늘 할 부분은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사실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며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주제, 그다음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하기 이전에 정보만 종합해서, 그러니까 글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이 정보만 모아서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OX를 가려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적 읽기를 어떻게 해내느냐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추론, 비판, 감상, 창의적 읽기까지 나아가는데 가장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을 볼게요. 첫째,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자,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본문 안에서 어떤 것이 핵심인지를 골라낼 수 있는 눈썰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심 내용은 읽은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그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어떤 한 편의 글을 읽었다 했을 때, 그 글은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코로나19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뜻이다. 혹은 부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만 찾아내도 중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는가에 대한입니다. 자, 해서 이때는 핵심어나 중심 문장을 찾아내게 되면 이걸 잘 연결하면 주제문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주제는 글에 드러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글에 따라서 주제와 중심 내용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 요거 글에 따라서 주제와 중심 내용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되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주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심 문단, 하나의 문단이 소개되는데 이 문단에서는 긍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와 중심 내용은 같을 경우도 있지만 같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53쪽을 보면 우리가 그 중심 내용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벼운 예가 나옵니다. 자,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처음 시작하는 문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자, 예컨대 그런데 예가 나오죠. 자, 어떤 힘주어 말하는 어떤 문장이 나오고 그 문장 뒤에 나오는 것이 예시야. 예시가 뒤에 나와요.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요 문장이 핵심일까? 아니면 뒤에 나오는 예시가 핵심일까요? 그치, 얘가 핵심인 거죠. 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얘를 들고 있는 거니까 얘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정말 하고 싶은 핵심은 얘라는 거죠. 그럼 이 문장에서도 얘가 핵심이고 뒤에 나오는 거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민족이나 인종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요즘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총성을 울리는 그거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가져온 나쁜 방향이죠. 반면 다른 어떤 문화를 우수하다고 믿고 자신의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문화 사대주의. 자,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대했었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글을 만들고도 감히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는 나라이면서 감히 우리가 우리의 한글을 만들게 되면 중국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화사회주의가 너무 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주체성을 잃고 문화의 주권을 침해하기 쉽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상대성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요게 이제 핵심. 그 다음 문단. 세계화가 될수록 이러한 태도들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자, 이러한 태도. 어떤 태도? 요 두 개의 태도를 얘기하겠죠. 이러한 태도들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란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마다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거랑은 또 반대야. 앞에서 여러 가지의 예시들이나 혹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근거들을 제시하고 따라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따라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론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 나오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가 나오게 되거나 그러므로가 나오게 되면 요 접속어 이후에 나오는 문장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는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요게 핵심이네요. 그럼 요 핵심과 요 핵심을 묶으면 어떻게 돼? 문화를 대하는 데에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문화를 대하는 태도는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요 네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핵심이 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윗글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다룬 글이고 각 문단에서 문장의 중요도를 평정하는 중요도 평정을 통해서 보면 1과 2가 중심 문장이고 나머지는 뒷받침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둘째,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전개 방식은 우리 여러분들이 학평이나 시험에서 쳐봐서 다 아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비교,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대조, 그리고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시, 그리고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면 정의, 또 뭐 있을까? 하나의 물체를 전부 나누면 분석, 그리고 공통점을 가진 요소들을 가지고 묶으면 분류, 또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점을 제시하면 문제와 해결 방안, 또 비슷한 점을 가지고 다음 것을 추리해보는 유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거죠. 자,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 그리고 단어가 모인 문장, 문장이 모인 문단, 이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 핵심을 정리하고 2문단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면 2문단은 1문단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3문단이 1과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다루고 있다면 얘와 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지. 그리고 3이 또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4를 데리고 있다면 이렇게 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의 글의 구조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도 전체 주제를 파악하는데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54쪽.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책이나 글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제목을 통해서 유추하는 방법이 있어요. 뇌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얘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나 봐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읽어도 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제목도 안 보고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00에서 1500g으로 몸무게의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우리의 체중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에 피가 흘러가는 양의 20%를 차지한다. 가지고 있는 그 무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피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나 즉이라고 하는 접속어가 나오면 요건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내용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뇌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무게 대비 10배를 차지하는 것이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표면적이 2300제곱미터로 신문지 반장 정도의 작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앞에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면적 또한 되게 작아요. 그러나 뇌의 단 몇 밀리미터 정도라도 손상이 되면 인생이 바뀌는 큰 변화를 가져올 만큼 뇌는 아주 큰 기능을 하고 있다. 뇌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사고와 운동을 할 수 없는 식물과 같아진다. 이렇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자, 이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 자, 요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자기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탐구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1문단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뇌. 자, 그런데 이 뇌가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정보 교신의 방법이 뭘까? 자, 그러니까 아주 많은 주름, 뇌 속에는 이런 구불구불한 것들 안에 주름이 엄청나게 나 있는데 이 작은 주름 하나가 잘못되면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름 하나에 있는 아주 작은 미세한 것이 엄청난 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 정보를 교환하길래 그거 하나가 잘못되면 사람이 식물과 같아지는 것일까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넘어가 볼게요.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네, 그지? 한 개가 수만 개랑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뭐냐?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 정보를 교환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이네요. 요게 그럼 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네.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은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에 하나였다. 20세기에 와서야 발견이 됐나 봐요. 얼마 안 됐네, 그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20세기에 발견되기 전에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깃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단순하게 생각했네. 그래서 요 선이 요로 이어지면 A의 정보가 A로 가고 B가 이렇게 이어지면 B의 정보는 B로 가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대요. 그러나가 나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죠.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신경세포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야. 얘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요만큼의 틈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에 따라 틈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연결해주는 뭔가 매개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증명까지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사실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낸 거네. 자, 그러면 이 문단은 뭐와 뭐 사이에 틈이 있다? 세포 사이에, 신경세포 사이에 틈을 발견했고 그 틈 사이에서 매개 뭐가 존재한다? 매개 물질의 존재를 밝혀냈어. 언제? 20세기. 이 매개 물질이 뭐가 됐다? 신경 전달 물질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문단 안에서 핵심어인 신경 전달 물질을 찾았더니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발견되기를 이때 발견되었고 그것을 증명해서 결국은 이름이 신경 전달 물질이 되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 세 번째 문단을 보니까 1921년 오토 레이비 박사는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과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준비하여 각각 링거에게 담그고 링거액이 서로 통하게 연결했다. 증명했다. 그런데 실험이 나오죠. 그럼 이 실험은 무엇을 증명하는? 요걸 증명하는 실험이었겠다. 그지? 그러면 3문단은
이 문단 안에 이 문단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실험이 되겠다. 그죠? 그럼 문단의 구조는 2가 좀 더 큰 맥락이고 이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실험이 3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자 심장의 박동이 느려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주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 박동도 느려졌어.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와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를 서로 링거액을 서로 연결해 놨는데 결국 얘가 느려졌더니 얘도 느려졌다는 거지. 그럼 얘랑 얘 사이를 뭔가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 오토레비 박사는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 신경의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나와서 링거액을 통해 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 실험이 된 거죠. 이 공적으로 그는 노벨상을 받았네. 미주신경 말단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명명했다. 이후 이 물질은 아세틸콜린임이 밝혀졌고 현재까지 뇌에서 40종류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었다라는 거네요. 자, 해서 3은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실험에 대한 개구리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4문단.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 섬유 말단부, 말단은 맨 밑을 얘기하겠죠. 조그마한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돼 있다.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어떤 곳에 맨 마지막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나 봐요.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어떤 신호가 이렇게 오면 이 주머니가 신경 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 요 막과 결합을 한 이후에 터진다는 거죠. 자, 터져서 다음 세포가 있는 곳까지 터진 채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2만 분의 1mm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러서 다음 신경 세포막에 다다른다. 자, 다음 신경 세포막이 있겠죠. 여기에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된다. 세포막에 있는 이 막을 싸고 있는 그 어떤 특수한 구조하고 여기서 흘러나온 애하고 만나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봐요. 자, 이 특수한 구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수용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럼 4문단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다음 세포막으로 옮겨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 과정이죠. 이동 과정, 전달 과정이라고 볼까요? 정보 전달 과정. 자, 이렇게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포막과 함께 결합했다가 터지면서 다음 세포막으로 전해지는 사이에 이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특수한 어떤 것과 만나는데 그것을 수용체라고 한다. 수용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이 수용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하자면 비유를 하네요. 무엇에 대한 비유를? 앞에 나왔던 것에 대한 비유를. 자, 그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상세하게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하겠다는 거니까 5문단은 4문단의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비유하자면 신경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신경전달 물질은 열쇠이고 이 수용체는 열쇠 구멍이야. 그럼 열쇠는 열쇠 구멍에 맞아야겠네요. 요 두 개는 짝을 이루어야지만 하나의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매체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하여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
정리하자면, 얘가 정리 다 해주네. 정리하자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자,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 기능에서부터 행동,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달 물질이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용체와 만나서 하나의 매체를 구성을 하면 그것이 고도의 정신 기능을 나타내는 어떤 뇌의 어떤 기능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문단은 볼까요? 5문단 했고 6문단이네요. 6문단은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 연접 틈에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생긴대요. 이거를 이온 통로라고 하네요. 자, 이온 통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온 통로에 대한 이야기고,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 개의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수용체 자체가 스스로 길이 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체 옆에 나 있는 이온 통로를 열어주는 방법. 이게 이제 교과서의 56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6문단에 있는 내용은 여기 지금 교과서 56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주머니 모양의 말단부에서 평상시에는 있다가 자극이 전해지면 겉에 있었던 막과 함께 파열이 돼. 그래서 터져 나와서 요 짧은 길을 연접 틈을 통과해 가게 되는데, 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용체라고 하는 아이를 만납니다. 얘랑은 찰떡궁합인 자기 짝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 짝을 만나야지만 열리기 때문에 얘를 열쇠 구멍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방법이 있어. 스스로가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과 또한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6문단. 자, 그 다음에 이제 7문단 볼까요? 7문단에 보면 이렇게 다 들어온 이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신경세포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만일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등의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세포는 양전하를 띠게 되어 흥분하게 된다. 자, 7문단의 내용. 평상시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전하가 이동되어 와서 양전하를 띠게 되면 신경 흥분 상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염소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음이온이 많아지면 신경세포의 흥분이 억제된다. 자, 음이온이 많아지면 이 흥분된 것을 억제할 수 있대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경 안정제 이런 거를 복용하게 되는 거죠. 자,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감마 아미로뷰티르스탄이 대표적이다. 단순하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은 여닫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물질은 어떤 의미냐면은 흥분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그 흥분을 억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열고 닫는 여닫개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7쪽 넘겨볼게요.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만 가지고는 온전한 여닫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신경 정보는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8문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경 전달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 수용체와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수용체와의 결합을 온전하게 해야지만 이것이 열고 닫는, 흥분하거나 혹은 억제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용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도 많고 그 각각에 맞는 수용체도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교과서에서 아주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게 되면 수용체의 수는 증가해. 자, 해서 이 방출되는 양이 줄어들어서 요만큼만 나오게 되면 수용체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많아진 수용체가 그나마 작게 방출되는 애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굉장히 많아지면 오히려 수용체의 양은 적어져서 이 소수의 수용체만이 많이 방출되어 있는 것들 중에 소수만 가져올 수 있어서 결국은 같은 숫자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자면 8개의 자동 수리 기능까지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뇌의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수용체가 결국은 자동 수리 장치 기능까지 가지게 되어서 항상 뇌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정하게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많아지거나 적게 나온다고 해서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체가 자기 스스로 양을 조절해서 받을 수 있는 양을 항상 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 활동의 최고 주체이자 인류 문화 창조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잖아, 그치? 신경전달 물질의 중요성. 전달 물질의 중요성.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 문화 창조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주체나 인류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보통 사람들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참사를 일으켰던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큰 업적을 남겼던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사용을 연구해 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도의 정신 기능 혹은 감정, 운동, 감각 기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한지 아직도 완전히 알아내지 못한 상태이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앞으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체계와 특성을 밝혀 나아감으로써 인간 정신 세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앞으로의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연구 상태와 더불어서 이 연구를 계속해서 나중에 향후에 이 연구를 통해서 인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죠. 이러면 전체 문단 정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